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연애학개론. 근데 걱정 마세요. 교수님 강의처럼 딱딱하게 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연애 쉬운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30대 넘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20대 때는 그냥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뭐 이렇게 단순했거든요. 근데 30대 되니까 달라져요. 만남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한 번 만나면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진짜 다른 존재라는 거. 아니, 물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상처받는 포인트,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남자친구들은 맨날 이래요. 나는 다 해주는데 왜 여자친구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여자친구들은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 이 대화가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둘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둘 다 불만이라니. 오늘 저는 이 얘기를 깊게 파보려고 해요. 왜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지, 연애 초반의 그 설렘은 왜 사라지는지, 싸울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는 진짜 오래가는 커플들의 비밀까지. 대략 1시간 좀 넘는 분량인데요. 중간중간 타임스탬프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밥 먹으면서 들으셔도 되고, 출퇴근길에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유행했었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뻔한 얘기 아닌가 싶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여자는 감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팀장한테 엄청 혼났어요. 기분이 바닥이에요. 집에 와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죠. 오늘 팀장이 진짜 너무했어. 다들 있는 데서 나만 콕 집어서 깎아내리더라. 이때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 팀장이 원래 그렇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면 인사팀에 얘기해봐. 틀린 말이에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여자친구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왜냐? 여자친구가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어. 진짜 속상했겠다. 팀장 진짜 너무하네. 이 한마디면 됐어요. 공감. 그냥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해결책을 줬는데 왜 화를 내지?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남자의 사랑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내 감정은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넘기려 한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남녀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남자는 정보 전달과 문제 해결 위주로 대화하고 여자는 감정 공유와 연결 위주로 대화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차이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녀가 반응하는 방식이 정반대예요.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비유적으로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멍하니 있거나
뭔가를 해결할 때까지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동굴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여자는 정반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공감받으면 풀리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면 여자는 어떻게 느끼냐? 나한테 관심 없나? 왜 얘기를 안 하지? 나 싫어졌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가가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근데 동굴에 있는 남자한테 이건 침입이에요. 아, 좀 혼자 있게 해줘. 이렇게 되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남자가 조용해지면, 아, 지금 동굴 모드구나.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남자도 여자친구가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면, 아, 얘기를 해야 풀리는 사람이구나. 좀 들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연애에서 90%의 갈등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갈등의 절반은 없어져요. 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상담가가 정리한 건데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하나, 인정하는 말. 칭찬이나 격려 같은 언어적 표현이요. 둘, 함께하는 시간. 셋, 선물. 넷, 봉사의 행위. 다섯, 스킨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의 사랑 언어가 봉사의 행위예요. 이 남자는 여자친구 차에 기름 넣어주고 이사할 때 짐 옮겨주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런 걸로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여자친구의 사랑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쁘다. 너 덕분에 행복하다.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이러면 뭐가 되냐면요. 남자는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여자는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여자가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남자는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이게 진짜 많은 커플이 겪는 문제예요. 둘 다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마치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커플이라면 서로의 사랑 언어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줄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게 연애에서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남녀의 감정 온도 차이에 대해서. 여자들은 보통 감정이 서서히 올라가요. 처음에는 호감, 그 다음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점점 사랑으로 발전하죠.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는요, 확 올라갔다가 유지되는 패턴이 많아요. 처음에 딱 꽂히면 10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대가 돼요. 남자의 감정은 초반 이후에 서서히 안정되는 경향이 있고 여자의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남자가 더 적극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왜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다름의 영역이지 잘못의 영역이 아니에요. 남자가 느끼는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표현이 안정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더니 이제는 카톡도 뜸하고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확 줄어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안정 단계에 접어든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자, PART 1에서는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고, 스트레스 대처법이 다르고,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감정의 템포가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연애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PART 2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애 감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알면 진짜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연애 초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핑크빛 시기. 이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특히 도파민이 중요한데 이게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약 맞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뇌 스캔을 해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와 코카인을 투여한 사람의 뇌 활성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요,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여요. 아니, 보여도 귀여워요. 밥 먹을 때 소리내도 아, 귀엽다. 약속에 늦어도 바빴나 보다. 고생했네. 잠수 타도 바쁜가 보네. 이게 다 도파민 때문이에요. 뇌가 판단력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페니레티라민, 줄여서 PEA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고 잠도 안 오게 하고 밥도 안 먹게 만들어요. 연애 초반에 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게 영원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연구에 따르면 이 도파민 폭주 상태는 대략 18개월에서 3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년 전후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난 지 2년쯤 되면 예전 같은 설렘이 없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뇌의 화학작용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인류가 번식하려면 초반에 강한 끌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짝짓기를 하니까. 근데 그 흥분 상태가 평생 지속되면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쓰잖아요. 사냥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흥분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신 옥시토신이라는 안정감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옥시토신은요, 설렘 대신 편안함을 줘요. 두근거림 대신 안정감, 열정 대신 신뢰. 이게 장기 연애의 기반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못 받아들여요. 설렘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설레고 또 2년 후에 식고 또 헤어지고 이 루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설렘이 사라진 건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이 점화된 거예요. 비행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설렘이 빠진 시기, 보통 3년 차 전후를 환멸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는 무계획적으로 보이고 신중하다고 느꼈던 게 우유부단하다로 바뀌고 활발하다가 시끄럽다가 되고 과묵하다가 소통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안경이 바뀐 거예요. 핑크색 안경이 벗겨지고 선명한 안경이 씌워진 거죠. 이 시기에 많은 커플들이 이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냥 도파민이 가려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장기 연애의 관건이에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떠나는 것. 두 번째, 아,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이 모습까지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 저는 두 번째가 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못 받아들일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떠나는 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단순히 설렘이 없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라면 그건 떠날 이유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어질 기회인 거죠. 장기 연애의 감정 곡선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래요. 초반 6개월에서 1년, 이건 급상승기예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매일매일이 축제죠. 1년에서 3년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편안해지는 동시에 가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3년에서 5년 환멸기를 거치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여기서 많은 커플이 갈라지죠. 근데 이 5년을 넘기면요. 새로운 단계가 열려요. 진정한 동반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고 그 위에서 선택한 사랑. 이건 초반의 설렘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어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결혼이 무덤이 되는 건 설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설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법을 몰라서예요. 여러분, 연애 감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30대 이후 연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커플 싸움에 대해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파트가 아마 제일 공감되실 거예요. 커플 싸움, 표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설거지 안 했다. 답장이 늦었다. 기념일을 잊었다. 누구 편을 들었다. 근데 이게 진짜 싸움의 원인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빙산 모델이라고 설명해요. 수면 위에 보이는 건 설거지, 답장, 기념일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훨씬 큰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왜 설거지를 안 했어? 이 말의 수면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만 집안일을 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살면서 당연한 걸 왜 안 하지?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답장이 늦어? 내 수면 아래에는요. 내가 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슈만 해결하면 같은 싸움이 반복돼요. 설거지를 해도 다음에는 빨래로 싸우고 그 다음에는 청소로 싸우고. 왜냐면 진짜 문제인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표면이 아니라 수면 아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너는 뭐가 속상한 거야? 진짜로 말해줘. 이 한마디가 10번 사과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커플 관계를 40년 이상 연구한 존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는데요. 커플의 대화를 15분만 관찰하면 이 커플이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94%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트만은 관계의 4가지 독소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4가지가 대화에 나타나면 그 관계는 높은 확률로 끝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소. 비난.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설거지를 안 했어? 는 불만이에요. 근데 너는 항상 그래. 게으른 건 타고났나 봐. 는 비난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거죠. 두 번째 독소. 경멸. 이건 비난보다 더 강해요. 비꼬기, 눈 굴리기, 한숨, 조소. 그래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 가트만은 이 경멸을 이혼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했어요. 경멸은 상대방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화내는 것과 위에서 내려다보며 화내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가장 크게 파괴해요. 세 번째 독소. 방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는 잘못 없어로 일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너도 그때 그랬으면서.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네 번째 독소. 담쌓기. 이건 아예 소통을 차단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나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정서적 폭력과 같아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네 가지를 가트만은 묵시록의 네 기사라고 불렀어요. 자기 연애에서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자주 등장하면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가트만이 제시한 해독제가 있어요. 비난 대신 부드러운 시작. 너는 항상 그래 대신 나는 이게 속상했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멸 대신 존중. 화가 나도 상대방의 인격은 건드리지 않는 것. 방어 대신 책임 인정.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어. 미안해. 딱 이 한마디면 돼요. 담쌓기 대신 자기 진정. 대화가 너무 격해지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20분만 쉬고 다시 얘기하자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냉각 시간을 갖는 거죠. 커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있어요. 상대방을 이기면 관계가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통 뭘 하냐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 하잖아요. 아니,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말이 맞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이겨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꺾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남죠? 이긴 사람은 자존심은 지켰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았고 관계에는 금이 간 거예요. 연애에서의 싸움은 법정이 아니에요. 판결이 아니라 합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가장 건강한 싸움 방식은 이거예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감정도 인정하는 것. 나는 이게 속상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당연히 안 쉽죠. 화나면 이성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연습하면 늘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데 한번 성공하면 그 맛을 알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싸우니까 싸우고 나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네. 이 경험이 쌓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어떤 연인이 한 번도 안 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싸우고 나서 더 가까워지는 커플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래가는 커플의 특징이에요.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잘 싸우는 거. 30대 이후에는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져요. 20대 때는 질투, 연락, 이런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30대 넘어가면 그런 건 좀 줄어드는 대신 가치관 충돌이 늘어나요. 돈 쓰는 방식, 일과 생활의 균형, 부모님과의 관계, 결혼 시기, 아이 문제. 이런 것들이 30대 커플의 주요 갈등 이슈예요. 그리고 이게 20대 때 싸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20대 때 갈등은 대부분 타협이 가능해요. 근데 30대 갈등은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어서
단순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쪽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하고 싶지 않다면 이건 중간이 없잖아요. 반쪽 결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30대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초반의 핵심 가치관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혼관, 자녀관, 경제관, 이런 것들.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가치관의 정렬이 필요해요. 이게 30대 연애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 PART 4입니다. 드디어 결혼 얘기. 30대 이상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먼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 말고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돈에 대한 태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랑으로 밥 못 먹거든요. 근데 돈 자체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한쪽은 저축형인데 한쪽은 소비형이면 이게 결혼 후에 엄청난 갈등 요인이 돼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벌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건지, 각자 개인 용돈은 얼마로 할 건지, 큰 지출은 어느 선부터 상의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합의 말이에요. 둘째, 집안과의 관계. 한국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만이 아니잖아요. 두 가족의 결합이에요. 명절, 시댁처가 방문 빈도,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면 결혼 후에 정말 힘들어요. 특히 30대 이후에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 노후 부양 문제까지 들어오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살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대화를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해요. 셋째, 아이에 대한 생각. 아이를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가진다면 언제 몇 명. 육아는 어떻게 분담할 건지. 이것도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이에요. 요즘은 딩크족도 많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한쪽은 아이를 꼭 갖고 싶고 한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타협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나중에 당연히 가질 줄 알았는데 이러면 둘 다 불행해져요. 넷째, 생활 습관. 이건 좀 소소해 보이는데 의외로 파괴력이 커요. 청소 주기, 수면 패턴, 식습관, TV 볼 때 소리 크기 같은 것들이요. 사소하죠?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되잖아요. 한번 짜증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365일 매일 짜증나면 폭발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최소 6개월은 같이 살아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행 2박 3일로는 모릅니다. 같이 살면서 보이는 생활 습관의 차이,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면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대략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신혼기. 보통 결혼 후 1에서 2년. 이때는 아직 우리 결혼했다. 는 설렘이 있어요. 같이 집을 꾸미고 일상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죠. 근데 동시에 처음으로 생활 밀착형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생활 습관의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두 번째, 적응기. 결혼 후 3년에서 7년 정도. 이 시기에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관계 역학이 완전히 바뀌어요.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죠. 육아 스트레스, 수면 부족, 경제적 압박. 이 시기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실제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결혼 후 4년에서 8년이에요. 7년 차의 위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육아에 파묻혀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싶은 거죠.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서로를 안 봤던 거지만요. 세 번째, 동반자기. 아이가 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다시 둘만의 시간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감사와 함께 깊은 동반자 의식이 생기는 것. 다른 하나는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는 것. 어떤 갈래로 가느냐는 그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이 좀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애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시스템으로 유지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가 통하는 건 초반까지예요.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조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하루에 한 번은 오늘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묻는 것. 감사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말해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의 감정 계좌를 채우는 거예요. 가트만은 이걸 감정은행 계좌라고 표현했는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예금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출금이에요. 이 잔고가 플러스여야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커플은 부정적 상호작용 1에 대해 긍정적 상호작용이 5 이상이래요. 5대1. 칭찬 5번에 불만 1번. 이 비율이 깨지면 관계가 위험 신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분들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사랑은 당연한 전제고 그 위에 관리를 올려야 해요. 꽃에 물 주듯이 관계에도 꾸준히 영양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 되는 관계는 없어요. 알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는 둘 다 조용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30대면 결혼 압박이 상당하잖아요. 부모님, 친척, 주변 친구들 결혼 소식.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조급함 때문에 하는 결혼은 최악이에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급하게 결혼하면 그 대가는 결혼 후에 몇 배로 돌아와요. 혼자라서 외로운 거랑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거. 후자가 10배는 더 고통스러워요. 혼자 있는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건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타이밍도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부터 행복한 상태를 만드세요. 내가 행복해야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같이도 잘 살아요. 이건 진짜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지금까지 남녀의 차이, 감정의 변화, 싸움의 구조, 결혼의 현실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오래가는 커플들의 공통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연구와 책, 그리고 주변 사례를 종합해서 7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을 찾았다. 오래가는 커플들 보면요. 상대방이 완벽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나의 불완전함과 내의 불완전함이 서로 맞물리는 사람.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잘하고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는 관계. 그게 진짜 맞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꾸준히 감사를 표현한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강력해요. 오래된 커플일수록 상대방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밥 차려주는 거, 설거지하는 거, 돈 벌어오는 거, 아이 봐주는 거. 처음에는 고마웠던 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하는 거지가 돼버려요. 근데 오래가는 커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밥 차려줘서 고마워. 일하느라 수고했어. 아이들이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 이게 관계의 에너지를 유지시키는 힘이에요. 세 번째, 싸우고 나면 반드시 회복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 싸우는 커플은 없어요. 근데 오래가는 커플은 싸움 후 회복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커플은 싸우고 나면 반드시 안아요. 어떤 커플은 편지를 써요. 어떤 커플은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타줘요. 형태는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싸움 후에 우리는 아직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회복 신호가 없으면 싸움이 쌓여요. 한 번 한 번은 작은 금이지만 회복 안 하고 쌓이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네 번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한다. 오래가는 커플은 서로의 성장을 막지 않아요. 오히려 응원하죠. 이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상대방이 성장하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근데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장이 위협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이직하고 싶다고 하면 힘들 텐데 왜? 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해봐. 내가 응원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비웃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관계. 이게 오래가는 커플이에요. 다섯 번째, 개인의 공간을 존중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만큼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하는 것. 어떤 커플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래가는 커플을 보면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남자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 여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가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 남자가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온전한 한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관계. 각자의 독립성이 유지될 때 관계도 건강해요. 여섯 번째, 유머를 잃지 않는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유머예요. 오래된 커플일수록 유머가 중요해요. 긴장된 순간에 웃음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거든요. 가벼운 농담, 함께 웃었던 추억, 둘만 아는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이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함께 웃는 빈도가 높은 커플이 관계 만족도도 높다고 해요. 심각한 대화만 하는 관계는 무거워져요. 가끔은 아무 의미 없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깔깔거리는 것. 이게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친밀감을 높여요. 여러분 연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게 언제예요? 오늘 한번 웃겨보세요. 별것 아닌 거로 웃기기만 하면 돼요. 진짜 효과 있어요. 일곱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택을 반복한다. 오래가는 커플의 진짜 비밀은요. 매일 상대방을 다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감정이 선택을 대신 해줘요. 좋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때부터는 의지가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한다. 이 의식적인 결정. 사랑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선택이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래, 오늘도 이 사람이다라고 마음먹는 것.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다라고 다시 선택하는 것. 이 반복이 오래가는 사랑의 정체예요. 쉽지 않아요. 매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오래가는 커플들은 이걸 해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싸운 날에도. 그래도 너다라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왜 연애를 하고, 왜 결혼을 하고, 왜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외로우니까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해요. 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부족함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단 한 명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불완전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같이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맞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연애의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대 연애의 진짜 문제들이요. 30대가 되면 연애 자체가 어려워져요. 20대 때는 학교, 동아리, 과팅, MT,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생기잖아요. 근데 30대 넘어가면 만남의 기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회사 아니면 집, 집 아니면 회사. 이 루프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죠. 결혼정보업체도 등록하고 앱도 깔아보고.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소개팅 한번 나가면 에너지가 엄청 들잖아요. 옷도 골라야 하고, 대화 주제도 생각해야 하고, 끝나고 나면 연락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서너 번, 5번 반복되면 지쳐요. 나 이러려고 소개팅 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30대 소개팅의 특징이 있어요. 20대 때는 이 사람 재밌다, 또 만나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30대 소개팅은 첫 만남부터 스펙 체크가 들어가요. 직업, 연봉, 집, 차, 부모님 뭐 하시는지. 마치 이력서를 제출하는 느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감정이 없어도 만나보려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람 자체를 보기도 전에 거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정작 나한테 맞는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본 행복한 커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요. 처음에 조건으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계기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동호회에서 만났다든지, 친구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였다든지,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까워졌다든지. 조건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소개팅이나 앱도 물론 하되 그것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세요. 등산 동호회든 독서 모임이든 요리 클래스든 봉사활동이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자연스럽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30대에 연애가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만나진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해요. 그 운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게요. 30대 연애에서 돈 문제. 이건 아까 결혼 파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돈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어색하기도 하고 분위기 깨질까봐 꺼리기도 하죠. 근데 30대 연애에서 돈 문제를 안 다루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돼요. 먼저 데이트 비용. 이거 솔직히 민감한 주제죠.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더 많이 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각자 내기, 번갈아 내기, 비율 정하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이 불만을 속으로 삼키면서 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대화를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게 있어요. 돈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밥 샀으니까 넌 이거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돈을 관계의 권력 도구로 쓰면 관계가 망가져요. 돈은 함께 관리하는 자원이지 상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30대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돈 관련 이슈가 있어요. 경제적 격차. 한쪽은 고소득 전문직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은근히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소득이 높은 쪽은 무의식적으로 우위를 느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쪽은 위축될 수 있어요. 건강한 커플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면 돈을 각자의 가치와 분리시켜요. 너의 가치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로 결정되지 않아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나 공동 지출에서도 한쪽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하죠. 이건 서로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연애에서 자존감의 역할.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요. 내 행복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락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불행하고 상대방이 칭찬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무심하면 자신감이 바닥나고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한테 넘겨버린 거죠. 이러면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부담스럽거든요. 내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방의 하루가 좌우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혀요. 내가 이 사람의 기분까지 다 책임져야 하나 싶은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가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연애를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거지, 연애를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가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한데 너와 함께하면 더 행복해라는 마인드인 거죠.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여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바빠도 불안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질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연애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자존감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은지, 내 가치를 상대방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의 컵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컵부터 채우세요. 관련해서 사랑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둘 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고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상대방이 친구를 만나면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잘 될 거야. 응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니까.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행복해요. 상대방이 친구를 만나면 불안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어쩌지? 상대방이 새로운 걸 시작하면 불안해요. 거기서 다른 사람 만나면 어쩌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나와 관련되어야 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집착은 상대방을 가두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날 좋아하는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시당하는 느낌,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질식하게 돼요. 자기가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상대방이 나 없이도 행복한 걸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나 없이 행복한 게 불안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울 수 있어요. 집착은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존감 문제에서 오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상대방을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같아요. 자존감을 키우는 것. 내가 나를 믿으면 상대방을 놓아줄 수 있어요. 놓아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이번에는 남녀의 대화법에 대해 좀 더 실전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PART1에서 남자는 해결 위주, 여자는 공감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남녀의 대화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패턴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 패턴. 왜 말 안 했어? BS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클래식이에요. 여자가 뭔가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직접 말 안 하고 표정이나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요. 한숨을 쉬거나 말이 짧아지거나 아니 괜찮아라고 하면서 분명히 괜찮지 않은 표정을 짓거나 여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눈치채야 하는 거 아니야. 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진짜 모를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남자의 뇌는 비언어적 신호를 여자만큼 세밀하게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폭발하면 남자는 당황해요. 아니 왜? 뭐가 문제야? 말을 해야 알지. 그러면 여자가 더 화나죠. 말해야 알아. 그걸 말로 해야 해. 이 패턴이 반복되면 둘 다 지쳐요. 여자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라고 느끼고 남자는 이 사람은 왜 맨날 이유 없이 화를 내지라고 느끼고 해결법은요, 양쪽 다 조금씩 움직여야 해요. 여자 쪽에서는 내 감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때 이런 부분이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 남자 쪽에서는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좀 다르다 싶으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수십 번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방향이 맞으니까. 두 번째 패턴.
과거를 끌어오는 싸움. 이건 남녀 공통인데 특히 여자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3개월 전 일을 끌어와요. 그때도 내가 이랬잖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잖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남자 입장에서는 멘붕이에요. 아니, 지금 설거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 대화의 범위가 갑자기 확장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과거를 끌어올까요? 아까 빙산 모델 기억나시죠? 과거를 끌어오는 건 그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3개월 전에 서운했던 일, 그때 제대로 말 못하고 넘어갔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서운한 감정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쌓아두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계속 미루면 안 돼요. 시간 날 때 반드시 다시 꺼내서 정리해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과거를 끌어왔다면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라고 반응하지 말고, 아, 그때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구나. 그때 제대로 사과 안 해서 미안해라고 반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3번째 패턴. 너는 절대의 함정. 싸울 때 이 표현 많이 쓰죠? 너는 항상 늦어. 너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매번 그래. 이 항상, 절대, 매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극도로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항상 늦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늦는 거지. 절대 안 듣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 안 듣는 거지. 근데 항상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아니,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이렇게 반발하게 되고 원래 하려던 대화가 항상이냐, 가끔이냐, 이 논쟁으로 빠져요. 그래서 싸울 때는 절대적 표현 대신 구체적 표현을 쓰세요. 너는 항상 늦어 대신 오늘 30분 늦어서 내가 혼자 기다리느라 속상했어. 너는 절대 내 말 안 들어 대신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폰 보고 있어서 서운했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하기보다 들으려고 해요. 작은 차이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말 한마디 바꾸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연애 권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거의 모든 장기 커플이 겪는 문제예요. 권태기가 뭐냐면요. 특별히 싫은 건 아닌데 특별히 좋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만나도 설레지 않고 같이 있어도 특별한 감정이 없고 연락해도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 사랑이 식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 상태. 아까 도파민 얘기할 때 말했지만 이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자연스럽다는 말이 그냥 두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감기도 자연스럽게 걸리지만 치료는 해야 하잖아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의외로 간단해요.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 자기 확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기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면 흥분과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경험을 연인과 함께 하면 그 흥분과 에너지가 연인에 대한 감정과 연결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일 집에서 TV만 보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둘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다. 함께 외국 여행을 간다. 같이 요리 클래스를 듣는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느끼는 설렘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섞이면서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로 연구에서도 증명됐어요.
새로운 활동을 함께한 커플이 익숙한 활동을 함께한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권태기가 왔다면 새로운 걸 해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를 산책하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같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권태기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것. 관계는 식물 같아요.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권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특히 남성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신체적 친밀감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장기 연애를 하다 보면 스킨십이 줄어들어요. 연애 초반에는 손만 잡아도 설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스킨십이 거의 사라져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각자 폰만 보다가 잠드는 거죠. 근데 신체적 친밀감이 줄어들면 정서적 친밀감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신체 접촉에 의해 분비되는데 이게 유대감과 신뢰감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스킨십이 줄면 옥시토신도 줄고 유대감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커플일수록 의식적으로 스킨십을 유지해야 해요. 아침에 안아주기, 소파에서 같이 붙어 앉기, 잠자기 전에 손잡기. 이런 작은 접촉이 관계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연애 체질이라는 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나는 연애 체질이야. 나는 연애를 못하는 체질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연애를 잘하는 체질 같은 건 없어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고 연습한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감정 조절 스킬, 공감 스킬, 갈등 해결 스킬.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건강한 관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걸 보고 자랐거나 한부모 가정이었거나 애정 표현이 없는 집에서 자랐거나 이런 분들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건지 모델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돼요. 책을 읽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죠. 연애도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 수학이나 영어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는 왜 공부를 안 할까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성격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원가족의 영향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거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연애에서 보이는 패턴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20대 때의 사랑은 뭐였냐면요. 설렘이었어요. 심장이 뛰는 것, 보고 싶은 것,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사랑의 정의가 거의 감정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30대가 되면 사랑의 정의가 달라져요. 설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설렘은 좋지만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설렘 말고도 존중, 신뢰, 헌신, 책임, 이해, 인내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20대의 사랑은 불꽃이에요. 화려하고 뜨겁고 순간적으로 밝아요. 근데 쉽게 꺼져요. 30대 이후의 사랑은 장작불이에요. 불꽃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타고 은은하게 따뜻하고 추운 밤에 진짜 의지가 되는 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꽃을 찾아다녀요. 불꽃이 꺼지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불꽃을 찾으러 가죠. 근데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장작불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내 옆에서 따뜻하게 타고 있는 불.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싸우는 건 아직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끝난 건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질 때예요. 화도 안 나고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관계의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인과 싸우고 있는 분들. 싸운다는 건 아직 서로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분들 혹은 장기 연애 중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상에서 연인으로 돌아가는 법이요. 결혼하거나 오래 만나면 연인이 아니라 동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각자 할 일을 하고 필요한 대화만 하고 로맨스는 거의 사라지고 밥 뭐 먹을래? 내일 장 봐야 해. 이번 달 카드값 얼마야? 이런 대화만 남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것만 있으면 관계가 점점 건조해져요.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인 모드를 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 나이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집안일 얘기, 아이 얘기, 돈 얘기 금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그냥 동네 산책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부부나 동거인이 아니라 연인으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엄청나요.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해도 관계의 질이 확 달라져요. 또 하나, 칭찬과 감사를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고마워도 좋지만 오늘 피곤할 텐데 설거지해줘서 진짜 고마워가 10배는 더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이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보고 있구나, 진짜 느끼고 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을 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10초 허그 한 번이면 돼요. 출근할 때 안아주고 퇴근하면 안아주고. 이 작은 접촉이 우리는 아직 연인이야 라는 신호를 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연애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왜 이런 건 못하지?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 이상형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바뀌지 않아요. 변화는 본인이 원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설득해도 본인이 바뀌고 싶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오히려 잔소리할수록 더 안 바뀌어요.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의 원칙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거나 혹은 그게 안 되면 떠나거나.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모든 걸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폭력이나 외도 같은 명백한 잘못은 당연히 지적해야 하고 참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격, 습관, 취향 같은 건 바꾸라고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양말이 맨날 뒤집혀 있는 거, 코 고는 거, 대화할 때 폰 보는 습관, 이런 거에 대해 제발 좀 고쳐라고 100번 말해봤자 안 고쳐져요. 그럴 바에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걸 멈추면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적과 잔소리가 사라지니까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스스로 이건 좀 고쳐야겠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압박이 사라지면 변화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관계도 없다. 근데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매일 서로를 선택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의 연애가 사랑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나 오래된 커플분들은 비결 같은 것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좋은 사랑 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